대구 가톨릭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 교수님이신 수진 교수님을 모시고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대구 가톨릭대랑 계명대랑 이렇게 같이 대구에 있는데 저 처음 왔어요. 듣던 대로 정말 캠퍼스 예쁘고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강연이 또 개최가 된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시험 보실 텐데 그래도 관심 갖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 스페인어 중남미학과 교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 중남미 학과이면 저는 평생에 지금 안고서 항상 제일 질문을 많이 받고 어떤 편견 두 개 늘 그런 편견이 있는 그런 질문을 늘 받게 되는데 스페인어 중남미 학과에 있으니까 아, 전공은 어학 아니면 문학이겠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페인 전공했겠구나. 그리고 스페인을 전공하면 중남미 그냥 알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받을 때보다 너무나 화가 나고 진짜 속상한데 근데 그것을 이 사회의 그 만연한 중남미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유럽의 시각 그러니까 스페인 하면 중남미 그냥 당연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이런 것에서 좀 제가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물론 많진 않아요. 이렇게 중남미 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하지만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노력을 하면 조금의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해서 마음 상하는 날도 많지만 이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심 있게 이렇게 와주셔서요. 요즘 같은 때는 꼭 자기 전공뿐만이 아니고 이제 융복합 그리고 요즘에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랑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할 때면 학생들에게 꼭 스페인어만 하는 것이 이게 스페인어 중남미학과는 아니다. 여러분 어학이라는 거 그리고 그 지역을 안다라는 것을 그 매개로 해서 여러분의 전공과도 얼마든지 매칭을 시키고 또 진로를 찾을 수 있고 혹은 그런 또 여러분 배경 지식을 갖춘다 그러면은 이제 더 아름다운 그런 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감이고 연대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또 어떤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뭐 아까 그 간호학과 학생도 있던데 이제 간호학과 나왔다고 그래서 꼭 국내에서 간호사만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무대로 해서 공감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그 지역이 어느 곳이든 편견 없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또 좋은 사회로 또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라틴 아메리카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해서요. 오늘 이제 대부분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거의 이제 처음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학이라는 학문을 해요. 그 중에서도 정치외교학이 제 전공입니다. 지역학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또 여기서도 헷갈려요. 그러면, 지역학, 그러면 대구학, 경북학, 이 지역을 말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이게 또 뭐, 아니면 그 어떤 그 대륙 혹은 지역을 말을 하는 건지,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지역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의 학문이고요. 이 지역학은 한 지역 또는 국가의 언어를 토대로 해서 어문학을 포함해서요. 문화, 역사, 사회,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융복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구성원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역학이라는 학문이 처음 나온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냉전의 시대잖아요. 이때 미국이 여러분 전쟁하면 전략, 전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국가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 학자들을 키우고 육성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지역학자들입니다. 당연히 어학은 기본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안다. 근데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기본 학문은 당연히 이제 정치 외교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치 외교학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고 발전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문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했어요.
네, 이제 미국같이 큰 나라는 왜냐하면 이 지역학이 여러분 그 안에 여러 학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대학 아니면은 이 좀 지역학이라는 걸 좀 다루기는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이제 지역학이라는 것이 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중남미 지역학이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한국은 주요국 중심의 그런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아니고 네, 미국도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은 떨어지고요. 예전보다 사실 관심이 더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독재 시기가 있었고 중남미도 그 시기에 똑같이 독재를 겪었고 1980년대 우리가 같이 같이 우리가 민주화를 이뤄냈어요. 그런 역사적 경험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중남미를 우리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할 때 저들은 어떤 방식으로 민주화를 했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여러분 그 공유를 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칠레 정치를 주로 연구를 하는데 칠레에 갔더니 칠레 집권 여당 대표께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1987년 YS와 DJ의 그 대통령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 그랬는데 그분들은 인터넷 물론 없던 시절인데 그거를 아셨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단일화가 되기를 바랬으나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어떻게든 이 세계는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다시 제가 국회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그거를 제가 지금 전 야당 대표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YS의 복심이었거든요, 과거에. 네, 그래서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진짜 그렇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난민들이 들어올지, 예멘 난민이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남의 국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깝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중남미와 한국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여러분 지금처럼 산업화를 이루기 전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해방신학이나 종속이론과 같은 이게 중남미에서 만들어진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가톨릭에서 만들었으나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까지 넓혀진 그런 학문이고요. 해방신학이란 것은 교회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이 아니고 생활 속에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면 그들과 함께 실천해야 하는 것이 종교가 아닌가라고 해서 1960년대에 중남미에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종속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남미의 특징이요.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물론 아닌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중남미가 그냥 뭐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적인 공통점, 언어의 공통점은 있지만 사실 각각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 나라는 제조업 국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나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미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그렇지 못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OECD에 가입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요 그냥 가난해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큰 곳이 어디냐면 중남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중남미에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큰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은 광물 자원을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하고 그 돈으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대신에 그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러니 이제 그 국제 광물 가격에 의해서 경제가 언제든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경제 위기를 크게 겪을 수 있다라고 해서요. 중남미 같은 이런 국가를 주변국,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선진국을 그래서 선진국과 그다음에 지금 중남미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국가들을 나누고 이 개발도상국이 구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구조는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속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웬만한 동아리라면 다 해방신학을 공부를 했고 다 종속이론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중앙동아리도 거의 막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거의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중남미에 관심 있는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중남미는 이제 멀어졌다.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에서 제3세계 정치론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것도 민주화를 다루는 학문이었거든요. 이제 중남미도 다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목도 지금 거의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구자들도 줄었겠죠. 지금 현재는 학문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중남미는 중남미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어떤가? 제가 대학생일 때부터 훨씬 나빠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아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뇌에 어떤 생각인가? 후진국이다, 미개한 나라 아니냐? 예, 그런 말 너무 많이 쓰고요. 못 사는 나라. 그 다음에 연관 검색어를 치면은요 여자가 꼭 따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치안이 불안해서 거기 가면은 총 맞는 거 아니냐, 뭐 거기는 말 타고 다니냐는 등 그런 얘기도 하고요. 중남미 하면 늘 좌파 아니냐, 베네수엘라처럼 그래서 되면 어떡하느냐, 뭐 아직도 독재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화를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고 쿠데타가 또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멕시코만 또 못하냐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낮추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은 여러분 뭐 남미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멕시코보다 못하다, 저건 아프리카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라도 절대 쓰시면 안 될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남미를 물론 중남미에는 현재 치안이 매우 안 좋은 나라도 있고요. 독재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주 일부 국가이고요. 중남미 전체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코노미스트 연구소에서는요, 매년 세계 민주주의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것이 여기에 중남미 국가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합니다. 아무도 생각 못 하는데 보시면 여러분 상당히 이 위쪽에 보면요. 중남미 국가 중에 여기 우루과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오면 칠레가 있고요. 그 밑에 코스타리카가 있고 여기 한국 여기 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이거는 순위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높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중남미 국가가 이렇게 세 곳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50원 때문에 막 시위가 일어났다면서 막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불평등이란 말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그때 반응도 그랬어요. 칠레에서 금방 쿠데타 날 것 같아.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50원 때문에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것도 여러분 앞서서 말했듯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 그리고 칠레라는 국가는요, 너무 심한 것이 국가의 역할, 그러니까 헌법에 국가의 역할, 그러니까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으면 그렇게 지하철 요금 50원 올려가지고 예, 그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죠. 근데 우리가 편견해서 칠레 또 겨우 50원 때문에 저러느냐. 근데 이제껏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레는 여러분 진짜 지하철 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네, 국가가 그런 것들 기본권, 그 다음에 기본요금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오늘 칠레 얘기 좀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우루과이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남미에 분명히 치안이 불안한 나라가 있다. 여러분 보면 요즘 브라질 대통령 나오는 거 보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크지만 브라질 대통령 백신도 안 맞고 미국의 유엔 회의 갔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식사를 못해서 길에서 피자 먹는 사진이 찍히기도 하고 막말도 잘하고 물론 그런 브라질이라는 나라도 있고 원래는 그렇진 않았으나
지금 대통령 그렇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기 트위터에다가 쿨 딕테이터 이래서 자기가 아주 쿨한 독재자라고 대놓고 예, 뭐 그럼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지금 너무 가난하고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뭐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은요, 또 그걸 또 우리가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울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보다 잘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또 배울 것이 있다. 이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특히나 중남미는 우리랑 똑같은 대통령제 국가여서요. 굉장히 좀 제도적으로나 배울 것들이 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루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예요. 지구 반대편. 완전 제일 먼 나라고요. 그 다음에 칠레, 코스타리카 이 세 나라 기억하시고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각국 정당의 역사예요. 우리 보면 정당 이름이 사실 헷갈려요. 하도 바뀌어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무슨 점 하나 찍고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고 보면 같은 당인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도대체 몇 년도에 무슨 이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민주당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 그 다음에 영국의 보수당 세 번째로 오래된 정당.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 우루과이죠. 우루과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정당은요 아직도 있어요. 예, 정당이 여러분 보세요. 185년이나 됐죠. 예, 아직도 저 이름으로 그대로. 콜롬비아도 여러분 남미 콜롬비아죠. 밑으로 보시면 파라과이 있네요. 중남미는 여기 파라과이도 있고요. 아직도 이 정당이 있고요. 아르헨티나 라디칼 아직도 있어요. 온두라스 아직도 있고 멕시코의 제도혁명당 네 아직도 있고요. 칠레 사회당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정당이 오래돼야 정책 선거가 가능하거든요. 맨날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면 그 정당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중남미 정당 저 그냥 맨날 쿠데타만 나는 줄 알았는데 물론 쿠데타가 엄청나게 자주 일어났던 볼리비아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정책 선거가 또 치러지고 있는 곳이 또 중남미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모르겠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다고 제가 우루과이 친구한테 말했더니 진짜냐고 진짜야 원청 우리가 너희들한테 관심이 많아 그러는데 이 대통령이요 여러분 호세 무히카라고 하고요 이분은 그 민주화 인사예요. 우루과이도 여러분 잠깐 독재가 있었어요.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동지였던 부인과 결혼을 해서 네, 이분은 대통령이 되셨는데 호세 무히카 그러니까 본인의 월급의 90%를 기부를 하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과 당직자는 50%를 기부를 해요. 월급 50%.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그 옛날에 약속이었대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기득권을 뭐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법을 만들어라는 둥 어쩐다는 둥 그거 하겠다는 의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본인이 실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속으로, 우루과이에서는 약속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랬대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반독재 운동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제도권으로,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면 우리도 예전에 생각을 해서 기부를 하자고 했다고 해요. 예전의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기부를 하는데 기부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치라는 게 우리는 자꾸 정치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왠지 정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의도에서만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치는 우리의 일상이고 정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견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루과이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는 이거였대요. 우루과이의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무엇일까? 어렵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이든 어디서든 한 번도 생각을 해보거나
그런 교육을 받아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루과이에 제가 갔을 때 우루과이의 제일 좋은 대학교 이름은요, 우루과이 공화국대학교예요.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거, 공화주의를 굉장히,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헌법 뭔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 굉장히 평등함, 자유, 이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혹은 그걸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공화국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평소에 하세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 점에서 좀 정치 문화가 이 우루과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가난하단 말, 이분들은 소외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내가 솔선수범해서 월급의 90%를 기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도와달라. 왜냐하면 나의 월급만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월급 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모아지면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냐,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 우루과이의 이 정치인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와 제도, 물론 좋은 법 중요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공감과 연대라는, 그러니까 공화국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고 시민으로서 어떤 덕성, 그러니까 어떤 자세, 자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루과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지만 이제 그것들을 굉장히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연하게 이런 대통령 한 명이 나온 게 아니고요. 모두가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향하는 게요,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 이것이 목표고요. 정치적으로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합의.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안 되고, 우리도 보면 토의보다는 토론, 왠지 이겨야 될 것 같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합의를 해나가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우루과이에 선거할 때 갔었어요. 이분이에요, 오른쪽 이분이 또 유명한 게 옛날 그 오래된 그 구형 폭스바겐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걸로 유명하고요. 근데 그것도 사우디에서 엄청나게 많이 비싼 값으로 사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안 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니 내가 사우디에선 그랬어요. 내가 비싸게 사줄 테니까 그 돈으로 더 많이 기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물질적인 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저분 모시려고 엄청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은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오기는 어렵고, 그리고 좀 주옥 같은 말은 남기시는데 좀 재미없어요. 예, 연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오셔서는 크게 흥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생각과 실천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배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소탈하게 저렇게 잠바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때 제가 가서, 여기는 또 이제 그 경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경선을 하는데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찍어온 사진이에요. 당사. 여당에도 가보고요. 그다음에 야당에도 가서 이거를 또 관찰을 했었어요. 오른쪽 보면 제가 여기 우리 우루과이 최고의 정치학자들 만나가지고, 내가 박사 논문 쓸 때 당신들 거를 얼마나 내가 많이 읽은 줄 아느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친구가 돼갖고 서로 얘기하고 저한테 자료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은 우루과이 이제 정당 연합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 박사 논문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독일에 연정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요, 연정이란 걸 많이 해요. 뭐냐면 자꾸 정당이란 거는 국회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입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이제 어렵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정당 연합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반이 중요하잖아요. 입법을 하려면. 그래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정당들과 같이 그러니까 공동의 그 여당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간에 그러한 그 연합이 한 번 있었어요.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비슷해야 이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대화와 타협이 전제가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정당끼리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네, 물론 견제는 해야죠. 반대할 때는 반대하고, 네, 이런 정당 연합을 실제로 우루과이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전 아까 보셨던 그 호세 무지카 대통령은 확대전선이라고 하는 중도 좌파 연합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지금의 중남미 좌파는 뭐 완전히 그 옛날에 그런 좌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식은 절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중도 좌파다, 그러니까 실용적입니다. 과거처럼 해서는 지금 누구도 지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도 좌파 연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 정당 아직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예, 홍당, 백당. 아까 그거 스페인어였고 한국말로 옮기면 홍당이에요. 이름이 백당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정부 연합을 형성을 해서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공화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맨날 허구한 날 개파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있죠. 그 정당 안에 몇몇의 그 우월한 지도자가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줄을 서죠. 지금 우리나라 경선하고 있으니까 뉴스를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줄을 서서 서로 대결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정당 안에서까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자꾸 이렇게 연합을 유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와 다른 거는 아예 법적으로 정당 혹은 정당 연합은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당 연합이란 말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이죠. 선거에 앞서서 나는 누구를 지지할 테니 이 사람을 찍어주십시오 하고 본인이 후보자 사퇴를 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네. 근데 이쪽은 자꾸 연합을 시키려고 그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선거 투표용지예요. 얼마나 큰지 A4 용지예요.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레터지죠. 그래서 저게 막 다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랑 다른 게 우리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지만 여기는 아예 이제 비례대표제라서요.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가서 안타깝게도 저 선거에서 본선에서 졌어요. 저 당시 여당이었는데 지기는 했지만 나중에 또 후보자들끼리요, 서로 뭐가 또 후보자 경선 결과에 불복해서 또 정당을 탈퇴해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1등이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부통령 후보가 됩니다. 네, 그것까지도 아예 국가의 선거법으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아예 누구나,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든 간에 후보자가 한 명이어도 법적으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경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여당의 경선 룰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 룰이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정당의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경선 룰도 바뀌어요. 예, 그래서 그 최고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선 룰이 더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싹 바뀝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민심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죠. 근데 여기는 아예 제도적으로, 미국도 그렇게 하죠. 오픈 프라이머리 하잖아요. 예, 여기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직접 투표를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소에도 들어가 봤죠. 그래서 왼쪽이 여기가 이제 투표소고요. 그러니까 바깥의 현장이죠. 네, 여기서 본인 확인하고 들어가면 아까 여러분 엄청 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요. 누구라도
여러분 입후보 할 수 있어요. 투표용지 많은 거 좀 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당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서 기존 정당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정치가 일상이라 그러는 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입후보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날 이제 뭐 많은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여성위원장님을 만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다녔어요. 당사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고 투표장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있고요. 그리고 92세 어르신이에요. 정말 얼마나 그 멋쟁이신지 같이 가서, 그리고 저 외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에 얼마든지 바라예요. 제가 다른 나라의 선거에 그렇게 가서 참여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감시하러 왔느냐고, 우리 민주적이라고 도대체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든지 보시라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표소에 들어가잖아요. 안까지. 네, 그래서 들어갔고요. 너희 나라에 가서 꼭 이건 말해줘야 돼 하고 오히려 뭐 당부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갖고 오셨던 것 중에 또 저한테 자랑하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투표 여권이에요. 정말 우리 여권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여기 보면 몇 년도에 어떤 투표에 내가 투표를 했다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 진짜 스탬프가 다 찍혀 있죠. 예, 입국한 것처럼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저분은 성인이 되고 92세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선거를 안 하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했더니 나는 공화국의 시민이야. 여러분 92세의 어르신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를 보고 우리도 어떤 여러분 의식 있는 청년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대답하실 저도 그렇게 대답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공화국의 시민이거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굉장히 뿌듯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걸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전날도 이제 또 스탬프 찍어서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루과이는 이렇게 합의제 민주주의, 공화국 시민 네, 이렇게 또 실천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그러면 저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나 할 일 아닌가요? 아고라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도시국가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오늘날과 같은 안 되는데요 그러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은요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해요. 그리고 거기는 지역별로 해서 계속해서 투표가 1년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루과이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우루과이는 대선, 그 다음에 총선이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에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예요, 여러분. 근데 국민투표는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도 헌법에 국민투표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 국민투표를 하는데 어떨 때 하냐면 헌법 개정할 때요. 헌법 바꿀 때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헌법을 누가 바꾸냐면 정부에서 다 해서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하고 해서 국민들은 예, 아니요에만 투표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참 그럴 때 우리도 아마 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아나요? 그러고 법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를 지금 제도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요.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자랑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아래로부터의 국민투표다. 바텀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민투표는요. 독재국가에서도 은근히 많이 쓰여요. 국민의 뜻을 물어보다니. 그런데 독재국가에서도 써요. 왜냐하면 그거 아시죠 여러분? 평생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해요. 그래놓고 국민투표 해요. 독재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민주적일까요? 참 네. 그렇기 때문에 바텀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 국민투표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가끔 말도 안 되는 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저 법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국민투표에 붙여달라.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한 공무원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권자의 2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거는요, 25% 언제 받나요? 근데 우리 보면 뭐 가짜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기도 하고, 우리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25%까지 받기까지요, 1년, 2년, 3년이고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고요, 그 사이에 무조건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대충 설명하고 그냥 내 얼굴 한번 보여주면서 앉아볼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끝없이 토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의 문화가 있어요. 예,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굉장히 느리더라도 토의를 계속 합니다. 전문가 모셔다가 또 토의를 하고요. 지금 이런 것처럼 크고 작은 이런 그 모임들이 계속 열리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의 그 판단 능력, 그러니까 그것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는 그야말로 1년이면 몇 번씩 선거가 있지만 여기는 국민투표 굉장히 그래서 신중하게 하게 돼 있죠. 예, 25%를 채우기까지. 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서명 25%가 유효한지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25%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대선, 대통령 선거날 국민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국민발안제가 있어요. 국민발안제는 유권자가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국민발안은 유권자의 10% 이상의 이제 서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는요, 우루과이도 처음부터 그렇게 민주적이지는 않았어요. 여기도 계파들이 너무 많고요. 정치인들끼리 너무 싸우고 쿠데타도 자주 일어나고 해서 1917년에 여러분 보시면 38번에 그 국민투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부터요. 그 17년에 스위스식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서 1917년부터 지금까지 38번. 그러니까 아주 많이 한 건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4번째로 많이 했대요. 예, 그만큼 국민투표는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훨씬 양은 많죠. 예, 수적으로는 많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제도적으로 스위스처럼 자주 하게는 안 해놨기 때문에 38번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스위스식 직접민주주의를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루과이에 맞게 고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고쳐놨는데 이렇게 유권자 25%, 10%,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신중하게 하게끔 상당히 이거는 그 비율이 높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해놓으면은요, 이제 토의, 수기, 참여하는 시민은 합의제 민주주의 작동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요, 저거를 맨날 만나서 싸우기만 하고 대결에만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저거는 있으나 마나 오히려 더 해가 되겠죠. 그런데 저거를 제도를 누가 운용을 하느냐, 저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잘 운영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 민주 시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공화국 시민이 그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도 예전에 많이 싸우다 보니 무조건 합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치는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을 이거는 분명히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게 아주 여러분 대통령이 들여온 거예요. 당시의 대통령 1917년대 그때의 대통령이 국민투표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 혹은 대통령까지도 견제를 당해야 된다. 이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예 그 헌법의 가치로 이제 심어 놓은 것입니다. 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선거 때 이제 제 포스터인데 보시면은요, 한 블럭 지나고 할 때마다 선거 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 운동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예전에 돈이 오가는 선거를 오랫동안 치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선거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운동 하는데도 제약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나가다가 근데 호텔 바로 옆에도 있길래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에요. 예, 여기는 지금 대통령은 당시에 야당 후보였고요. 여기서 같이 여기 보면은 뭐 동그랗게 써있는 데가 있는데 국민투표도 이때 같이 치렀거든요. 이때 치러진 그 국민투표에서는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싫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됐었는데 여기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서명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정치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더 그런 것은요, 여러분 보시면 차에다가도요, 다 여러분 여기는 깃발을 들고 다녀요. 제가 우루과이에 보면 집집마다 깃발이 있죠. 베란다에 지금 여기 노란색 보이세요? 여기 부자 동네에서 그런지 여기 다 여기 찍더라고요. 그래서 다 노란색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이 아파트에서는 좋아하네요. 네, 그래서 노란색을 다 저렇게 해놨는데 저런 깃발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루과이에 갔을 때는 우루과이 가서 다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갖고 깃발을 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길래 오늘 무슨 여기 뭐 남미 월드컵 뭐 열리나 무슨 축구대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당 깃발이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요. 저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선거운동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선거 유세를 다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연설 못하고 아파트 벽에다가 소리 지르잖아요. 예, 이제는 그렇게 모여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해요. 그리고 선거운동원이 그만큼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차에다가도요, 뒤에다가 다 이렇게 이 깃발 꽂고 다니고 깃발을 두르고 다니고 이렇게 집집마다 지금은 여러분 경선 때라서 저 정도지 10월 달에 항상 저기는 법적으로 매년 10월에 대선이 있는데 10월 달이 되면은요 온 아파트고 집이고 다 저렇게 깃발을 꼽는데요.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물론 예전 같진 않대요. 이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선거에 관심 있는 나라가 더 있을까, 예,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정말 선거가 축제구나. 내가 선거에 참여했을 때 이렇게 우리 이거를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그게 왜 좋은지를 느낄 수가 있어서 저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 참여의 즐거움, 기쁨이 있는 거, 예, 정말 그야말로 선거는 축제라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구호가 그 슬로건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제도가 이렇게 워낙 훌륭하다라고 했으면 그 제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사람을 위해서 있고 그러려면 그거는 정치인들만 잘 지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또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 오픈 프라이머리 참석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요 이제 또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뭐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평론가들은 어떻게 말하나 정당 관계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나 보려고 아침에 뉴스를 켰더니 그 정치 뉴스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전날 그 당사에서 봤던 정치부 기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다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요. 메인 뉴스가 뭐였냐면 여러분 우루과이가 지구 반대편 우리가 또 잘못 갖고 있는 또 이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요. 하나가 또 있어요. 중남미는 정열의 대륙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남반구도 춥고요. 네, 그 다음에 기후 조건이 여러분 에콰도르가 적도가 지나가는데요. 그러면 왠지 왜 끓을 것 같아요? 뭐 추워 그렇죠. 근데 적도가 지나간 곳이 해발 2,900m여가지고 여러분 추워요. 예, 춥습니다. 물론 구름하고 저하고 같이 있어요. 내 눈앞에 구름이 막 다니는데 높은데 추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또 태평양 쪽은 더 춥고요. 대서양 쪽은 좀 더 따뜻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우루과이가 대서양 쪽이고 막 그래서 그렇게까지 춥겠어 하고 겨울옷을 얇은 걸 2개를 들고 갔거든요. 외투를. 근데 그걸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옷을 2개를 그거를 껴입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나 했더니 머리가 시려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남극에서 올라오는 한파래요.
엄청나게 추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관령보다 더 춥겠는데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요, 여러분 여기가 적십자예요. 우루과이 적십자인데요. 여기서 아침 분명히 어제 대통령 후보 인터뷰하던 기자가 여기 가서 혹시 당신의 이웃은 어떠시냐고, 혹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냐, 너무 추우면 여기 오시면 여기 그러니까 집 자체가 뭐 난방도 안 되고 너무 춥다, 혹은 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을 모시고 여기로 오세요.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따뜻한 음식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만드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리포터 막 인사하고 여기 오면 따뜻한 스프도 드실 수 있고 쉬었다 가실 수 있다. 그 얘기만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담요도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 있고. 어떻게 이게 메인 뉴스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그런 거 못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여기도 지금 스페인어로 쓰여 있기는 한데 여기 까이에가 무슨 뜻이냐면은 거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깥에 기온은 몇 도고 몇 도인데, 그러면 여기 혹시 길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른들은 이게 전화번호예요. 몇 번으로 전화를 하고, 뭐 애들이나 노인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정치 뉴스 나가는 내내 여기 밑에 이 전화번호가 쭉 나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는 어떠고 있나, 나는 어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머리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좋죠. 때로는 냉철할 필요도 있고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내 마음으로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공감을 해야지 여러분 내가 실천을 할 수 있잖아요.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글로벌, 국제사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공감과 연대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수출할 수 있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뭐 많이 수출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이전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정말 우리가 공감과 연대로서 굉장히 국제사회에 어필하지 않았나,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었는가. 네, 근데 여기 우루과이도 못지 않구나. 네, 그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루과이는 정말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우루과이에 대해서 뭘 아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월드컵에서 한국하고 우루과이가 붙은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아니야? 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전에는 우루과이에 그 외항선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루과이 앞바다에서 여러분 명태를 잡아요. 한국의 동해안에서 명태가 잘 안 나오니까요, 우루과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잡아서 명란젓, 혹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명란젓이 주로 그 명란이 우루과이에서 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근데 교민도 36가구밖에 안 살고 주로 외항선원들이 잠시 있다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교류도 없는 저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여러분 지구 반대편 이곳에는 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여러분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또 얘기했던 칠레의 민주주의인데요. 여러분 칠레는 지금 굉장히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헌법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일부만 바꾸면은 개정이고요. 완전히 바꾸면 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정도요, 여러분 헌법 만드는 사람들, 그거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성 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헌법을 바꾸기 위한 재헌의회라고 합니다. 재헌의회 의원을 다 선출을 했어요. 새롭게 선출을 했는데, 재헌의회가 선출된 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다음에 몇십 년이 흘러도 그런 사례 보기 어려울 겁니다. 예, 세계적으로 정말 드문 일이고요. 그리고 재헌의원을 50대 50으로 남녀 성비를 맞췄습니다. 이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50대 50. 그리고 그래도 제대로 뽑을까? 알고 보면 또 정당인 아니야? 또 국회의원에 또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그런 거 아닌가? 기존 국회 재판 아니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굉장히 무소속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은 여성이고,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칠레는요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백인 사회거든요. 아주 백인을 지향하는 그런 국가인데 여기서 이게 대단한 일이다. 칠레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 그렇게 된 데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칠레는 초등학교 8년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3에서 고3에 해당하는 이 학생들이요. 그때도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그 지하철요금 50원 그 사건을 일으킨 주체가 고등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것도요. 2006년부터 처음 시작했던 것도 여러분 펭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버스비를 갑자기 인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요. 그래서 버스비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지하철 요금 50원 올린다 그러니까 장관이 했던 말이 여러분 칠레는 아침 시간에요. 새벽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할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지. 왜 불만이 많냐고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이제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중고등학생들이 그 수능 시험 비용하고요, 버스비를 동시에 청소년 요금을 올린다고 하니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당시 대통령 딸도 나왔어요. 예,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대통령 딸도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기긴 했지만 이때 이제 새롭게 문제가 제기됐던 게 뭐냐면 국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없다. 국가의 역할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칠레도 예전에 그 독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독재 정부에서 여러분 너무 심하게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든지 이익만 극대화한다면 경쟁을 심하게 시켜서라도 이익만 크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효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조차도 시장에 맡겨버린 거예요. 국가 예산, 국가의 교육 예산은 0입니다. 칠레의 국가 예산 0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다녀요. 공립학교에 가잖아요. 불도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학교를 서열화시켜서 공부 잘하는 학교, 대학교 진학이 높은 학교 이런 데에다가 돈을 더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는 돈을 조금 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공립학교가 상대적으로 이런 지원금을 덜 받게 되겠구나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공립학교의 여러분 공립학교 기능은 정말 축소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사립학교만 늘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사립학교에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보통 6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칠레 최저임금은 칠레 OECD 가입국가인데 빈부격차 크다 그랬죠. 칠레의 최저임금은 한국 돈으로 현재 5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60만 원 이걸 낼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교육 예산만 0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예산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지방정부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대구시만 해도 만약에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북에 뭐 경북 영양 혹시 여러분 거기 출신 있어요? 저 아직 경북 영양 사람은 그 컬링하는 언니밖에 못 봤어요. 영미 하는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아직 학생 중에 못 봤어요. 아직도 그렇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학교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예산이 젊은 사람이 없으니 세금도 적게 거칠 것이고 그만큼 교육 예산이 적게 확보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칠레가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개선은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요, 그냥 적금하고 똑같아요. 다 민영화 시켜놨어요. 연금이 다 민영화여서요, 여러분 다 외국계 보험회사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손실까지도 국민들에게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는 싫죠. 당연히 싫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험도 국가보험이 있으나 그것도 대부분 민영에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좀 쓰기가 어렵냐면
병원을 지정을 한대요. 그럼 그 병원이 전국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 병원 한 개만 지정을 해준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 여기 왔다 갑자기 아팠어요. 근데 제 지정 병원은 대구 동구에 있다고 하면은요. 제가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다쳤으면 여기 가까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병원 간 거를 보험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 치료비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약값이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약값이 비싸서 우리도 보면 가끔 나는 왜 3일분 꼭 쥐어줘야 되나? 왜 그 10개 한 상자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칠레는 그것도 엄청 커가지고요. 영양제처럼 큰 통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아파도 약을 제대로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병원에서 처방전 들고 가는데 그거를 우리 보면은 그렇잖아요. 식후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소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그게 통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죠. 보험료가 1인당 보통은 특히 여성은요. 가임기 여성은 굉장히 고위험군이라 그래갖고 민영보험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고요. 남성보다 더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국가가 뭐를 해주나, 국민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칠레처럼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뿌리 깊게 내린 것은 없다.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전에 독재자였던 피노체트가 그렇게 만들어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놨던 헌법을 이제 우리 완전히 새로 쓰자. 그래서 칠레라는 나라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지금 헌법을 제정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때도 왼쪽이요. 아이고, 1973년 쿠데타 일어나고 하던 독재 시대의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2006년도 사진이에요. 칠레는 꼭 이렇게 시위 현장에 이렇게 개들이 나와요. 이렇게 큰 개들이. 예, 제일 앞에 서요. 제일 앞에 쓰고요. 경찰차 오잖아. 그 최루탄 쏘는 차가 오면 제일 앞에 서갖고 소리 막 짖어요. 그래서 칠레는요, 이거 시위의 그 마스코트가 이 개들이에요. 예, 걔 이름은 뭐냐면 경찰을 물리쳐라. 이거를 스페인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경찰을 물리치는 개. 예,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시위했던 그때를 펭귄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복이 마치 그 펭귄처럼 비슷하다 그래서 펭귄 혁명이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정말 그야말로 총파업을 했어요.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교육을 누구나 무상교육 시켜라. 공교육의 질을 보장하라.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시위를 하는데 그때에 그냥 학생회장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도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느리더라도 각각의 학교에서 대구 같으면 각각의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요. 의회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예, 의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서 끊임없이 토의하고 해서 의견의 일치를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대구시 이제 뭐 중고등학교 연합회 또 여기에다가 의견을 올려요. 그러면 거기서 최종 판단을 하고 또 대학생 총연합회와 또 의견을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느리더라도요. 대화와 타협으로 해야 되겠다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칠레예요. 칠레도 물론 독재 시기가 있었으나 그러나 칠레도 굉장히 일찍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칠레도 이렇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칠레라는 나라가 늘 그렇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을 바꾸듯이 칠레도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바꿨고요. 이것이 느리더라도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칠레라는 나라가 1970년에요. 세계 최초로 좌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게 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옌데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제가 특별히 이 사진을 가져온 거는 그 아옌데 대통령의 막내딸이에요. 예, 상원 의장인데 그래서 네, 아옌데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당시 미국은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칠레에서 저렇게 대통령이 좌파가 당선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중남미 전체로 퍼져나갈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전체가 공산화될까 봐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래서 미국은 중남미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를 데려다가, 군인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했는데, 그게 중남미 16개국에서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고문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고문의 기술이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은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 미국 군사학교에 가서 배워왔기 때문에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칠레도 군사 독재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는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투표로 좌파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그다음에 세계 유일의 국민 투표로 민주화된 국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투표를 굉장히 여기는 선호를 많이 하네요. 네, 그래서 군사 독재를 경험을 했지만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강해서 빠르게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칠레에서 뭐 쿠데타가 또 일어날 것이냐? 전혀 칠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1987년에 우리나라 그 YS와 DJ 민주화 되던 그 해에 칠레는 1998년에 국민투표로서 이제 독재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롭게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민주화 인사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연합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선거에서 저 피노체트 일당을 물리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러면 우리 합칩시다. 근데 그거를요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서명본 그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하자 그러면은 뭔가 야합이 있지 않았을까? 뒤로 무슨 거래가 있었을 거야. 니들 좋으려고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거 완전히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서명까지 해서 모든 걸 공개를 해서 이 외국인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기는 계속해서 정당 연합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코스타리카입니다. 코스타리카는 중미에 있죠. 네, 멕시코 밑에. 여기는 코스타리카는 여러분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 48년에 군대를 없앴는데 그 전에는 이 나라도 늘 내전이었어요. 주변국하고 늘 전쟁이었고, 그래서 차라리 없애자. 대신에 우리가 평화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나라는 헌법적 가치를요, 정의와 평등, 다양성의 존중, 법치, 관용, 인간 존엄성, 표현의 자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대, 이거를 헌법적 가치로 두고 그래서 평화의 나라 이미지를 굳혀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게 화석연료 제로 선언을요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네, 노르웨이하고 같이요. 예, 그때 4개국이 선언을 했는데 여기 코스타리카가 들어가요. 노르웨이는 이해가죠. 예, 그런데 코스타리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물 복지 선언이다. 이 말에 여러분 세계 최초로 동물원을 없앤 나라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가잖아요. 이 나라 가면 내가 학생들한테 야 여기서 어학연수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아무도 하고 싶진 않대요. 이 나라는 자연이 매우 아름다운 나라여서 주라기 공원을 여기서 찍고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편리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다 보니 우리는 늘 나 환경 지켜야지 하면서도 텀블러 들고 다니려니까 그러면 핸드백 못 들고 다니고 예, 이쁜 걸 못 들고 다녀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나는 환경 지켜야 돼. 밥을 근데 또 급하면 또 밥 시켜서 플라스틱에다 받아 먹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불편함을 정말 많이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코스타리카의 그 공항 밖에 나가면은요 좀 막 불편해요. 뭐 보도블록도 다 깨져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킨다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이렇게 코스타리카 사람들도 그런 시민의 덕성을 갖춘 이유고 가치를 지향하는 이유는 5살 때부터 민주시민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시민 그러면 뭐 정치인 양성을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이거든요. 예, 공동체 속에 나를 어떻게 뭐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5살 때부터요, 어린이 모의 투표를 해요. 그럼 어른들 투표하기 얼마 전에요, 다 같이 여기 어린이 공원이거든요. 여기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민 많이 한대요. 투표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어떻게 투표를 누구에게 해야 되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애들이 이제 먼저 투표한다고 그랬죠. 어른들 결과하고 똑같대요, 항상. 예.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또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난 어려서부터 투표를 한 시민이야. 나는 민주주의가 뭔지 너무 잘 알아. 예, 그게 이제 대학생들도 상당한 프라이드였어요. 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오른쪽 먼저 보시면 코스타리카 항상 뭐든 최초 그랬는데 이번에도 중남미에서 최초로요. 여성, 그것 유색 인종의 여성이 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백인이 대통령 된 케이스는 있어요. 그런데 흑인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라 역시 빠르구나. 왜냐하면 늘 중남미 최초의 뭐 여성 검찰총장, 뭐 중남미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다 여기 코스타리카에서 먼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프리카계의 그 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왼쪽을 보시면 협동조합이 정말 많죠. 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는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것,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이익만 극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공공의료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자유주의보다는 이제는 더불어 사는, 그러니까 포용적 경제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용사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화두는 녹색 성장입니다. 녹색, 그러니까 그린 리커버리. 그래서 녹색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여기에 핵심 포인트도 더불어예요. 여러분, 동반 성장한다. 예, 이런 말이 여러분, 이제 중남미 먼 나라, 지금 우리도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 백신이 아프리카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스터샷을 논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그들을 그대로 두면 감염병이라는 게 사람 한 명이 전파시킨다는 게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남의 얘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용적 성장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근데 거기에 녹색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남미와도 우리는 이제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하는데, 코스타리카 가면 이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있고 영리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회에 무엇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도요.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이익이 극대화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했을 때 그 공동의 그 이익을 공유하면서 소외받는 사람을 그래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가 전 국민의 21%가 지금 협동조합 조합원이고요. 코스타리카 협동조합 협회의 회장이 영부인이에요. 예, 그만큼 이것도 아주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는 그 코스타리카의 커피 농장에 갔어요. 따라주라고 하는 커피 농장에 갔는데 여기도 협동조합이에요. 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여러분 여기 커피 농장이고요. 여기 좀 긴 게 바나나 나무예요. 여러분 커피는 음지식물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아보카도 나무나 바나나 나무를 심어서요. 저렇게 두면 저 잎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늘이 되고 그다음에 저기 원숭이들 살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똥과 그다음에 저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그게 자연 퇴비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커피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그 브라질의 커피 농장은요. 그야말로 그늘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빽빽하게 그 커피 나무를 심어서 그래서 기계로 수확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커피나무 수명이 보통 50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키우면 한 15년 정도 되고요. 화학 비료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토양도 나빠지겠죠. 그리고 이게 지구 환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구 환경이란 것은 우리와 같이 그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좋으려고 하다가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코스타리카가 탄소 중립 제일 먼저 선언하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협동조합도 실제로 가서 보니 정말 저렇게 바나나 나무가 있고 정말 온숭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연과 더불어 사는 또 지구를 지키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또 훌륭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남미 제가 3개 나라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을 했고 아까도 이제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사실 뭐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도 있다라고 했고 브라질만 하더라도 엄청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은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참 나라마다 특징이 지금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남미는요 한 나라로 인식을 하시지 마시고 그럼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외국 가서 보세요. 우리한테 야, 일본하고 중국이랑 너희들 다 말 서로 알아듣지 막 이런 말 들으면 듣기 싫고 막 애들 막 화도 내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막 화내요. 그다음에 막 지나가면은 막 니하오 막 이러면 막 화가 나서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거기에 절대 화내지 마라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이 너 어디에서 왔어? 하고 먼저 물어보면 좋겠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라고. 저 사람 너희들이 그러면 저기 덴마크 사람하고 네덜란드 사람 너희 구분할 수 있어? 캐나다 사람하고 미국 사람 구분할 수 있어? 하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왜 거기에 굳이 화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왜 그 질문이 이제 니하오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렇게 안 물어봐도 됐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중남미는 개별 국가로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중남미를 그저 못 사는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그냥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유니 사막 가야 되겠고요. 신혼여행지는 캔쿤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다른 부분도 좀 봐주세요. 해서 여러분 중남미 굉장히 다양한 나라라는 거 보시고 그 외에도 여러분 또 좋은 것만 너무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좀 봐주실 만한 것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가면 자전거가 없는 날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요거 배우러 갑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의 친환경 도시 꾸리찌바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행정학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버스 전용 차선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바로 여기 가서 배운 거예요. 네, 정말 재미난 거 많아요. 네. 여러분 이제 혹시 오늘 이제 이거 배우셨으니까 나중에 그죠? 여기 수업 시간에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 케이스 찾아서 하시면 이런 거는 한국말 자료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질의 그 벨루 오리전지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민중식당이라고 있는데요.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도 그 자존심 상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한국 돈으로 약 700원 정도 그렇게 가면 중남미 음식 굉장히 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염식으로 해서 가서 민중식당이란 거 해요. 근데 저 안에서 그러면 굉장히 교수들도 와서 먹고 공무원들도 와서 먹고 누구나 같이. 저도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너희들 노숙자랑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데 이런 식당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잘 못 느끼지만 중남미니까 특히 저기 중미 지역이 좀 못 살아요.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중미 지역이 못 사는데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가정 컴퓨터 보급률이 지금 약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술집 밤에 문 여니까 낮에 그 와이파이 마음껏 쓰라고 지역의 학생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울 곳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가치 중심의 사회로 변해야 할 것이고요. 중남미를 가리켜서 우리 외교부도 그래요. 30년 이상 흑자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익만을 바라보는 거죠. 굉장히 그쪽에다가. 근데 그들은 우리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기회의 땅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포용적으로 성장하고 동반자로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미 저런 생각을 여러분 하신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또 저렇게 또 중남미를 좀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네, 해주시겠어요? 그냥 중남미 전반적인 것도 좋아요. 네. 감화가 조화림이라고 합니다. 우선 중남미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환경이나 지구 가능 발전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인상 깊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코스타리카에서 군대를 없애고 내전을 한 번에 끝냈다고 했는데 내전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그 내전이 그 코스타리카뿐만이 아니고요.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굉장히 이제 갈등이 이제 심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전을 없앤다는 건 진짜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게 이제 없앴던 그 이유는 그 갈등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모든 이 사회를 보시면 힘의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군대를 없앤 그 대통령은 사실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지키는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전이 그렇게 안 됐던 그 했던 이유는 이렇게 군대를 없앴잖아요. 군대를 이제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제 질서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누구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사회가 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이미지가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완전 순전히 그 덕성인 것 같아요. 개인의 자질, 이런 문제. 그래서 군대가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내전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면 그 비난까지 개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전이라고 이제 했을 때 내전 이게 예를 들어 하고 있어요. 내전 중이었다고 이제 하고 이제 이게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독재 국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다른 국가에서 이 국가를 국가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안 하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력욕에 욕심이 생겨서 나는 그러면 쿠데타, 내전을 일으켜서라도 그걸 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국제사회로 인정을 받느냐, 정통성을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까지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합의한다고 그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싶은데요. 그런데 코스타리카는 그것을 과감하게 이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당시에 몰랐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다행인데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합의로 이끌어낸 거예요. 네. 합의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이제 그 당시를 보면 안 지켰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또 내전은 일어났겠지만 더군다나, 군대가 없잖아요. 한쪽이 없는데 한쪽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국제사회에 엄청난 수모를 겪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힘의 논리보다는 네, 합의가 그때는 지켜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네. 네. 예. 먼저 재밌는 강의 감사드리고 저는 국제관계학과 3학년 재학 중 한혜솔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수업을 들으면서 중남미 지역들끼리 메르코스르 네. 라는 연합체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 지금 메르코스르 자체적으로 이제 그 국가들이 연합했을 때 추구해야 할 가치나 역할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잘 안 돼요. 메르코스르는 정말 안 되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너무 큰 나라와 작은 나라들이 끼어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참 유럽 같은 경우는 언어가 달라도 유럽 의회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중남미는 언어도 비슷한데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인데 정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메르코스르도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일 큰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왜 중남미 하면 좌파를 떠올리냐 했는데 좌파가 되느냐 우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메르코술에 대한 그 협상 혹은 탈퇴 얘기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합의에 어느 정도 도달했어도 누군가 또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하는 좀 그런 점들이 있어서 지향해야 된다. 그들이 지향하는 거는 정말 유럽의회 그걸 지향을 하고 있으나 그런데 너무나 그 국가 간 갈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등장을 해서 그 점에서 늘 제자리인 것 같아요. 예. 네. 예. 일단 저는 관광경영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우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중남미에 관한 강연 진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코스타리카의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인데 국가적 가치가 정의와 평등, 다양성 존중 법치 등으로 약간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만이나 아니면 정치적 올바름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불편들을 엄청 많이 감수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점이 있어요. 네. 그 코스타리카 사람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절하다라는 형용사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질문, 제 답하면,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합의라는 게. 그런데, 몇 년 전에 쿠바 난민들이 코스타리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게 또 막 니카라구아에도 그 주변국에도 막 난민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외교부 장관이,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이 1년 넘게 그 난민들을 다 일일이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관과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합의에 그렇게 됐어요. 합의를 지켰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정말이었을까요? 이러는데 근데 진짜 이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시간 1년 가까이 그 난민들을 다 만나서 설득을 했대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만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주변국 내전이 있었을 때도 가서 이렇게 중재를 했고 중미 국가들끼리 전쟁이 났을 때도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다 일일이 중재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코스타리카는 그런 합의라는 것에 대해 그게 왜 중요한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는 조금은 이들도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서 편리한 게 좋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지금 관광가라 그랬죠. 코스타리카도 제조업이 전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관광 수입이에요. 거기는 주로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 관광 수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요. 햄버거 세트가 그냥 다 10,000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어떤 그 가치 지향적인 것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그런데 지금 젊은 층들을 비롯해서 좀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가 엘리트들만 사회에서만 통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남미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개입했을 때 그게 온전히 지켜질지에 대해서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제교류는요, 한칠레 FTA 때 그것으로 해서 정말 그 칠레하고 한국하고 그 교류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멕시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거든요. 멕시코는 지금 우리 곧 대구하고 멕시코의 몬테레이라는 도시하고 자매교련을 맺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기아차가 거기 공장을 지어가지고요. 한국이 굉장히 진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구에서도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이렇게 멕시코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멕시코하고 FTA 추진을 했었거든요. 추진하다가 한국이 조금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멕시코는 일본하고 FTA를 맺어버린 거예요. 지금 와서 다시 맺자 그러니까 지금 싫다 그래요. 멕시코에서 싫다 그래요. 일본으로 충분히 아시아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얻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경제교류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늘 흑자만 내왔어요. 중남미에 흑자만 냈거든요. 자, 그렇게 된 건 우리의 제조업품이 가죠. 그리고 한 칠레 FTA 경험으로 해서 지금 그 FTA는 중남미 곳곳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이 추진 중인 게 한 메르코스루 거요. 지금 그걸 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하는 것이 태평양 동맹. 예, 태평양 동맹이라고 그래서요. 중남미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 있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입니다. 지금 여기에 코스타리카가 가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중남미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들 5개 국가가 하고 있는 태평양 동맹과 지금 태평양 동맹도요. 지금 그 EU 같은 그런 협의체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 그 태평양 동맹과의 경제 교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이 지금 계속해서 중미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지금 굉장히 추진 중에 있어요. 근데 중미 지역은 여러분 거버넌스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는요. 그런 코스타리카의 그런 시민적 자질 이런 것도 없고요. 지금 뭐 독재자들과 지금 그래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중미 지역은 국가가 거버넌스의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중미 통합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다자 외교를 통해서 중미 지역과의 동반 외교를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놓고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 교류는 한마디만 이제 더 추가를 하자면 현재 멕시코와 한국의 그 무역은요, 수출입은요, 지금 탑 10 중에 하나입니다. 멕시코가. 우리 그 생각 못 하는데 멕시코하고 한국의 교역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교역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 탑 10에 멕시코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는 주로 멕시코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점점 확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번 정부에서 동반 성장이라는 그 모토 하에 아주 중남미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민주주의에 있어서 미국 개입을 지금 이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미국 개입은 엄청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냥 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미국 CIA에서 공개했던 문서에 본인들이 그렇게 그 중남미 민주주의 질서에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그건 나온 거예요. 다 공개가 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이 개입을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은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중남미는 미국의 주요 외교에 있어서 주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전에는 1순위였어요. 정말 1순위였어요. 왜냐하면 중남미 국가들이 냉전 시기에 미국의 우방이어야 됐거든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우리도 예전에 여러분 영화 모가디슈처럼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 중남미에 꽤 있었고요. 그리고 중남미는 큰 나라도 있지만 카리브해에 점점 그런 조그만 국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한 표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2001년 9.11 그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중남미는 완전히 뒷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집권하든 간에 이제 관심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 좀 달라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진짜 한 번 왔다 갔어요. 중남미 전체에 딱 한 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국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4년 집권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 미국도 굉장히 많이 갈라지고 분열이 됐죠. 그거를 지금 다시 봉합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세요. 백신. 경찰들도 그렇게 안 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 국제 문제에 지금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때 아프간에서 철수했죠. 그리고 중남미에도 지금 뭔가 계획을 발표를 한다 해놓고 결국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했던 것이 중미 지역에 부통령이 가서 중미 지역에 그
중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못 올라오게 하는 거, 그거를 의논한 거 외에는 아직까지도 대중남미 정책은 발표한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국제 질서에 개입을 합니다. 하는데 과거에 60년대, 70년대와 같은 그런 직접적인 개입은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나, 근데 지금 여기서 다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뭐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 중남미,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지금은 중남미가요. 그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 이익을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다 수출 못하는 사이에 지금 중남미가 중국에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수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이익도 얻고 있고, 그러나 결국은 중국은 아무리 중국이 지금 백신을 쏟아 부어도 그래도 미국은 이기지 못한다. 네. 그러나 미국의 영향력은 과거와 같진 않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주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거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아유. 네, 그 여러분 아주 뭐 날카로운 질문 정말 감사하고요. 후에라도 여러분 꼭 민주주의 외에도 뭐 중남미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시면 연락 주시면, 네, 이 이메일로 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중간고사 또 잘 마무리하시고, 네, 또 우리 또 힘든 시기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